숨을 내쉬면 그 숨결이 공기 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얼음가루가 되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밖에 15분만 서 있어도 코끝이 하얗게 변하고 세포 안에서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조직이 죽어가기 시작하죠. 영하 71도라는 숫자가 기록된 적이 있는 이곳에서는 집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무려 100도를 넘어갑니다. 차를 몇 시간만 밖에 세워두면 엔진이 통째로 얼어붙어서 다시 시동을 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거주하는 지역 중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러시아 동쪽 끝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 사하공화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의 면적은 아르헨티나 전체보다 넓고 그 땅의 40%가 북극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얼음 왕국 한가운데 오이마콘이라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인구는 약 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마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남극을 제외하고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추운 곳이라는 점이죠. 1933년 2월 6일 이곳 기상대에서 공식적으로 영하 67.7도가 기록되었고 비공식 기록으로는 1926년에 영하 71.2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영하 71도라는 온도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같은 날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6도였다는 걸 생각하면 그 차이가 65도나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공식 최저기온이 1933년 중강진에서 기록된 영하 43.6도인데 오이머콘에서는 한겨울이면 이 정도 추위가 그냥 평범한 날씨로 취급됩니다.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46도 정도이니까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영하 10도에 춥다고 외투 여미는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은 영하 50도를 넘어가야 비로소 날씨가 좀 춥다고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추운 걸까요? 오이마콘은 해발 750m 높이의 분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방이 2000m급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마을로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혀버리거든요. 게다가 분지 지형이다 보니 바람도 거의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차가운 공기가 순환이라도 되겠는데 여기서는 냉기가 바닥에 깔린 채로 꼼짝도 안 하죠. 마치 얼음으로 만든 거대한 그릇 안에 냉기가 고여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환경이 만들어낸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영구 동토층입니다. 오이마콘의 땅은 지표면 아래 수백 미터까지 영구적으로 얼어있는 상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영구 동토층의 깊이는 보통 1m에서 최대 1,500m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이 얼어붙은 땅이 주민들의 생활에 엄청난을 미치거든요. 일단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땅이 1년 내에 얼어있으니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죠. 수도관을 땅속에 매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관을 묻는 순간 안에 있는 물이 얼어버려서 파이프가 터져버리니까요. 심지어 묘지를 만들 때도 땅을 파기 위해 며칠 동안 불을 피워서 얼음을 녹여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주거 방식에 있습니다. 오이마콘의 집들은 일반적인 건물과 완전히 다른 구조로 지어지거든요. 먼저 얼어붙은 땅 위에 두꺼운 나무 기둥을 세워서 평평한 기초를 만듭니다. 그 위에 본체 통나무를 올리고 바닥은 30cm 두께의 하부층을 깔은 뒤 단열재를 넣고 마감재를 덧대죠. 벽은 무려 7개 층으로 구성됩니다. 바깥쪽부터 목재, 현무암 울, 석고, 메쉬, 폼 단열재, 다시 석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용 목재 패널까지 겹겹이 쌓아 올리거든요. 창문은 삼중 유리로 만들어서 바깥 냉기가 들어오는 걸 최대한 차단하고 다락은 톱밥과 흙으로 단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단열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중앙 난방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석탄을 떼는 거대한 보일러 하나가 파이프를 통해 마을 대부분의 집에 열을 공급하거든요.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가 고장나서 몇 시간만 열 공급이 끊어져도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집 안에 들어가면 보일러와 연결된 난방 파이프가 벽과 바닥을 따라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파이프들이 실내 온도를 영상 20도에서 30도 정도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집 안은 따뜻하게 유지되지만 현관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방은 일부러 난방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방이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바깥 기온 덕분에 별도의 전기 없이도 고기와 우유, 생선을 얼려서 보관할 수 있죠. 실제로 이 공간의 천장과 벽에는 눈과 얼음이 덮여 있는데 동굴 속 냉동 창고 같은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난방 안 되는 방이 바깥의 극한 냉기와 따뜻한 실내 공간 사이에서 완충 역할도 해주거든요. 물 문제도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수도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강에서 직접 얼음 덩어리를 잘라서 집으로 가져오거든요. 끌로 두꺼운 얼음층을 깨서 커다란 블록을 만들고 이걸 썰매에 실어서 집까지 운반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얼음 블록은 집 안에 차가운 방이나 바깥마당에 쌓아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녹여서 사용하죠. 식수로 쓰기도 하고 요리나 설거지에 사용하기도 하며 목욕물로도 활용합니다. 큰 가족이라면 이런 모아둔 얼음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가거든요. 목욕 문화도 완전히 다릅니다. 수도가 없으니까 샤워기를 틀어서 씻는 게 불가능하죠. 대신 러시아 전통 사우나인 바냐에서 목욕을 합니다. 먼저 장작을 패서 불을 지피고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들고 샴푸까지 녹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추운 곳에서는 샴푸도 얼어버리니까요. 목욕하는 전체 과정에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데 주민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가 또 하나의 도전인데 실내가 영상 60도 정도였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영하 50도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온도 차이가 무려 110도를 넘습니다. 화장실 역시 실내에 없습니다. 하수도 시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집 마당에 따로 오두막을 짓고 그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든요. 용변을 보려면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볼일 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동상 위험이 있으니까요. 바깥 기온이 워낙 낮다 보니 배설물이 순식간에 얼어버려서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얼어붙은 기둥이 1m에서 2m까지 높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일정 높이가 되면 깨서 처리해야 하죠.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는 실내에 난방이 되는 화장실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 경우 환기 문제가 생겨서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구하는지 살펴볼까요? 농사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주로 동물에 의존합니다. 소, 말, 술록을 키우거나 사냥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자라는 야쿠트 말은 영하 70도의 환경에서도 바깥에서 밤낮 없이 생활할 수 있거든요. 소는 겨울에 외양간에서 지내야 하지만 야쿠트 말은 따로 보호시설 없이 눈밭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야쿠트 말은 8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극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놀라운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몸집이 작고 통통하며 다리가 짧은데 이런 체형이 열 손실을 최소화시켜주거든요. 겨울털의 두께가 무려 8cm에서 15cm에 달하는데 이 털이 속이 빈 구조여서 단열 효과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체내에서 부동액 성분이 분비돼서 세포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해주죠. 이런 부동액 물질은 보통 곤충이나 물고기, 일부 식물에서만 발견되는데 포유류 중에서는 야쿠트 말이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말들이 일종의 반동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극심한 추위가 닥치면 심박수와 체온, 대사율을 낮춰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거든요. 다람쥐나 곰처럼 완전히 잠드는 건 아니고 활동을 하면서도 신체 기능을 절전 모드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기립성 동면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어떤 말 품종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죠. 가을에는 지방을 최대한 축적하고 겨울에는 대사율을 낮추며 봄이 되면 새싹을 먹으면서 탄수화물 대사를 높이는 식으로 계절에 따라 신체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과거에는 이동수단으로 활용했고 지금도 말고기와 말젖이 중요한 식량원이거든요. 말고기에는 지방이 풍부해서 추위를 버티는 데 필요한 열량을 공급해주고 비타민과 영양소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주민들은 고기를 날것으로 얼려서 먹으면서 비타민을 섭취하거든요. 갓 잡은 물고기를 바깥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꽁꽁 얼어버리는데 이 얼어붙은 생선을 칼로 얇게 저며서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사냥 역시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숲에는 토끼, 여우, 늑대, 심지어 곰까지 서식하는데 사냥꾼들은 이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가죽은 팔거나 방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거든요. 흥미로운 건 올무에 잡힌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어 죽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극한의 추위에서는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곧바로 체온이 떨어지고 동사하게 되거든요. 사냥꾼들은 잡은 늑대의 가죽을 팔고 고기는 다시 덫에 미끼로 사용해서 더 큰 층을 잡는 데 씁니다. 이제 이 추위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체가 섭씨 15도 이하의 환경에 노출되면 말초혈관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심장이나 뇌 같은 핵심 장기에 열을 집중시키기 위한 생존 본능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 발가락, 코, 귀 같은 말단 부위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고 체온 유지도 어려워지면서 동상이 시작되죠. 신체 조직이 영하 2도 이하로 내려가면 세포 안에 수분이 얼기 시작합니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커지고 이 얼음 결정이 세포막을 안쪽에서 찢어버리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몸을 따뜻하게 해서 이 얼음이 녹으면 손상된 세포가 터지면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동상에 걸렸을 때 함부로 문지르거나 너무 빨리 데우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세포 안에 얼음 조각들이 세포막을 더 심하게 찢어버리니까요. 오이마콘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한겨울에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대요. 온몸이 젖은 상태로 영하 50도 이하의 기온에 노출되면 체온이 순식간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따뜻한 곳도 없고 누가 구조하러 올 가능성도 없었죠. 서서히 얼어 죽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마을에서 추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바깥에 나갈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옷을 20겹 이상 껴입는데 그 무게만 14kg이 넘거든요. 장갑, 부츠, 바지, 코트까지 모두 술록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사용합니다. 술록 털은 속이 비어 있어서 공기층이 단열 역할을 해주고 동시에 가볍기까지 하거든요. 얼굴에는 양모초를 둘둘 감아서 코와 입을 가립니다. 차가운 공기를 직접 마시면 기관지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바깥에서 15분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가벼운 동상을 입은 적이 있는 부위는 더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한번 동상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기온이 영하 52도 이하로 떨어지면 휴교를 하거든요. 2017년 11월에 영하 50도를 기록했을 때도 학생들은 등교를 했습니다. 영하 50도가 휴교 기준에 2도가 부족해서요.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부모가 양모숄로 얼굴을 빈틈없이 감싸주면 약 500m 거리의 학교까지 걸어옵니다. 한겨울에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등교하는데 1월에는 낮의 길이가 4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내는 셈이죠. 자동차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차를 바깥에 세워두면 몇 시간 만에 엔진이 통째로 얼어버리거든요. 영하 50도가 넘는 추위에서는 디젤 연료도 얼어버리고 엔진 오일은 젤리처럼 굳어지며 배터리 성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타이어 안에 공기 분자도 수축해서 타이어가 납작해지죠. 그래서 주민들은 차를 아예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켜두거나 난방이 되는 차고에 보관합니다. 만약 밖에서 차가 얼어버렸다면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몇 시간에 걸쳐 해동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해동 방법도 독특한데요. 제트 히터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건 뜨거운 공기를 내뿜는 일종의 대형 드라이어인데 차 밑에 설치하고 담요로 덮어서 열기가 삐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상태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열하면 얼어붙었던 연료와 오일, 배터리가 서서히 녹기 시작하죠. 그 다음 배터리를 다시 연결하고 오일 레벨을 확인한 뒤 시동을 걸면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아야 한 번에 걸리고 안 걸리며 추가로 더 해동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난방 차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생 없이 차를 몇 달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혹한 환경에서 왜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걸까요? 단순히 조상 대대로 살아왔으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 사람이 정착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거든요. 사하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던 튀르크계 유목민인데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몽골 세력의 확장에 밀려서 이곳까지 이주해 왔습니다. 불과 수백 년 전에 도착해서 이 극한 환경에 적응한 거죠.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말과 함께 이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쿠트 말도 사하족과 함께 들어온 가축인데 놀랍게도 8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거든요. 이건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적응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과학자들이 야쿠트 말의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 털 발달, 체형, 대사 조절, 호르몬 신호 전달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집중적으로 변화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유전적 변화 패턴이 이 지역 원주민들과 수만 년 전에 멸종한 털북숭이 매머드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건 수렴 진화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완전히 다른 종들이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걸 말합니다. 야쿠트 말, 시베리아 원주민 매머드가 각각 독립적으로 추위에 적응하면서 결국 비슷한 유전적 해결책에 도달한 거죠. 이건 극한 추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진화 전략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허용하는 생존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그 좁은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생물들이 같은 답을 찾아낸 거거든요. 현대의 오이마코는 전통과 기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주민들은 술록 가죽으로 만든 전통 의상을 입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든요. 물론 영하 50도에서는 스마트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품속에 넣고 다녀야 하지만요. 차가운 영에 노출되면 배터리가 급격히 방전되고 화면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집에는 중앙 난방 파이프가 들어오지만 천연 냉장고 방도 여전히 사용하고 제트 히터로 차를 해동하면서도 얼음을 잘라서 물을 만듭니다. 관광객들도 가끔 이곳을 찾아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마라톤 대회가 매년 열리는데요. 2022년 대회 당시 기온이 영하 53도였습니다. 풀코스 42.195km를 완주한 우승자는 현지 사하 공화국 주민이었거든요. 외지에서 온 참가자들이 얼굴에 얼음이 뒤덮인 채 힘겹게 달리는 동안 현지 주민들에게 영하 50도 정도는 살짝 날이 풀린 정도의 추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극한 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했거든요. 영구 동토층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2배에 달하는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녹으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러시아 노릴스크에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저유 탱크가 손상되었기 때문이었죠. 오마콘마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여름 기온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고 겨울도 과거만큼 혹독하지 않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있고 바깥에서 15분만 있어도 동상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에 걸쳐 이 환경에 적응해온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기후변화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죠.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극한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건물 기초가 불안정해지고 야쿠트 말의 생태도 영향을 받으며 전통적인 식량 저장 방식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결국 오이마콘의 이야기는 인간의 적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 수백 년 동안 삶의 방식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진화해온 동물들이 있습니다. 영하 70도의 추위도 1년에 4시간밖에 해가 뜨지 않는 암흑의 겨울도 얼어붙은 땅도 이들을 막지 못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극한의 추위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래도 아직 한국에서의 날씨가 춥다고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